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31세 전주환. 오늘 아침에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 넘어갔습니다. 네, 취재진 질문에는 정말 죄송하다. 내가 미친 짓을 한 것 같다. 이런 답변만 남겼습니다. 관련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죠. 박성배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과거에 이제 피의자들을 많이 만나보시고 직접 조사도 하셨을 텐데 아까 그 전주환 그 모습 공개된 그 얼굴이랄까요, 행동이랄까요, 이런 거 보고 어떤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지극히 평범한 외모의 전주환을 보고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선에서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강력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라 하더라도 우리가 평소에 흔히 볼 수 있는 인물들이지 특이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즉 외모와 실제 사고 방식은 천차만별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취재진 질문이 계속 이제 이어졌고요. 뭐 죄송하다, 내가 미친 짓을 한 것 같다 이런 내용을 했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범행을 시인하면서 유독 도주 계획이 있었느냐는 그 질문에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부인을 한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이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목적 살인은 양형기준상 살인 5유형 중 3유형 비난 목적 살인입니다. 이 경우에는 가장 주요한 가중 요소가 계획적 범행이고 가장 중요한 감형 요소가 심신미약입니다. 도주 계획이 사전에 존재했다면 계획적 범행이라고 평가할 여지가 크므로 가중 요소를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건과 별개로 이미 전주환은 촬영물 이용 협박과 스토킹 처벌법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고 형 선고를 하루 앞둔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사건은 이미 재판의 심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재판을 미루지 않고 조만간 다시 선고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형사재판 실무상 재판부가 형을 예정해 뒀다고 하더라도 선고 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그 다음 기일 선고 기일에서는 형을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이 사건과 별개로 기존에 받아왔던 재판의 형 선고가 높아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도주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전주환이 신상 공개 결정됐기 때문에 이제 얼굴이 나왔지만 과거에는 신상 공개 결정됐는데도 마스크를 쓴다든지 머리로 가린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 얼굴을 다 드러냈더군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에 국가경찰위원회가 지침을 개정해서 신상 정보 공개를 하기 전에 관련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피의자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그 당시 지침 개정안에는 피의자의 신분증 사진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규정도 마련해 둔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 피의자의 경우에는 신분증 사진도 공개되고 있는 정황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앞으로는 머그샷을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다만 신분증 사진을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그 신분증이 과거의 사진이면 현재의 모습과 상당히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요. 이에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촬영한 머그샷을 공개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경찰이 그렇지 않아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관련 지침에 관한 자문을 구해보았지만 아직까지는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상 머그샷 공개는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상태라 현재까지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이는 머그샷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머그샷이라는 게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면, 측면 등의 사진을 찍은 샷을 말합니다. 네, 그 영화에 많이 나오는 그 그렇습니다. 장면이죠. 일단 이제 그 보복살인 혐의로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을 송치를 했고 검찰이 이제 맡아서 다시 수사를 할 텐데 앞으로의 수사 방향 어떤 점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 보십니까? 특가법상 보복 목적 살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획적 살인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당사자가 계획적 살인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관련 조사가 추가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경찰 수사를 통해 계획 살인이라는 정황은 상당 부분 드러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도 전주환이 지난달 징역 9년을 구형받고 범행을 결심했다는 자백을 한 상태입니다. 나름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인식하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별개로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죄로 재판을 받아서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내 인생이 이미 망가졌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얻지 못하면 더 이상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술 자체에 어느 정도 계획범죄 정황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휴대전화에 GPS 정보를 조작할 수 있는 앱을 설치한다든가 이 범행 전에 피해자 옛 주거지 일대를 배회한다든가 범행 당시에도 일회용 승차권으로 범행 장소로 이동하고 위생모나 코팅 장갑을 착용한다든가 무엇보다
겉과 속이 다른 양면 점퍼를 활용하는 등 상당 부분 계획 범죄의 정황이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도 구속기간의 제한으로 충분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경찰을 대신해서 추가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보호관찰소에 성장 배경, 생활 환경, 범행 동기, 재범 위험성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가능성이 높고 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에게도 관련 조회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외에도 혹여나 또 다른 범죄는 없는지 여죄 수사를 이어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까? 내가 인생이 뭐 망가진 것 같다. 뭐 원망의 마음이 있었다. 이런 진술도 있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네. 그렇다면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될 일인데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이 상당히 좀 충격적인 일인데요. 네네. 이렇게 이제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 여성과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피해 네. 여성 입장에서는 그게 또 굉장히 곤혹스럽고 힘든 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 그 처벌 규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단 단순 스토킹 범죄는 징역 3년 이하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흉기 등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는 징역 5년 이하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단순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한 나름의 이유는 있습니다. 형법상 단순 폭행과 단순 협박은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특수 폭행과 특수 협박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형벌 체계 균형성상 흉기를 휴대하지 않은 단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부당한 조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제 범죄 현상에서 단순 폭행, 단순 협박과 달리 스토킹 범죄는 또 다른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고 예. 실제로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안들이 다수 발생한다면 반의사 불벌죄는 폐지함이 마땅해 보입니다.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할지 말지는 예. 입법 정책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정신감정도 아마 검찰에서 진행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정신감정을 어떤 경우에 진행하게 되는 것인지 하고요. 네. 이걸 하면은 피의자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은 경찰이 행동 분석팀 면담을 진행하고 이른바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실제로 네. 진행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한 상태인데 이와 같은 정신감정 내지는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심리와 행동을 분석하기 위함입니다. 심리와 행동을 분석하여야 범행의 동기를 파악할 수 있고 범행의 동기를 파악하여야 범행의 온전한 전모를 밝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체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경우에 다 하는 검사는 아니죠. 다 하는 검사가 아닙니다. 네.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네. 아울러 이 검사를 수사 단계에서 진행하는 이유는 네. 법원에 양형에 영향을 미치고자 함입니다. 법원은 살인범죄라고 하더라도 살인범죄를 저질렀을 때 징역형 내지는 무기징역형 사형을 선고할 수는 있지만 그와 별개로 보호관찰을 선고할 수도 있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살인범죄의 경우에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보호관찰이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발하게 되는데 이 피의자의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다분하니 실형 선고 외에도 예. 별다른 조치를 취해달라는 취지로 사전에 수사 단계에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해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형이 이것 때문에 낮아질 가능성은 없고 오히려 이제 그런 조치들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이란 말씀이군요. 양형이 낮아지는 경우는 심신미약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네. 심신미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신감정을 거쳐 심신미약이 인정받아야 하고 의학적 판단 외에도 심신미약인지 여부는 법률적 판단이므로 예. 재반 사정을 종합해 재판부가 판단할 뿐만 아니라 심신미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형을 감경할지 여부는 최근 형법 개정으로 재판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상태를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겁니까? 심각한 조울증 내지는 정신분열증에 이르렀고 그와 같은 정신 상태가 범행 당시에도 지속되어 직접적인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렇군요. 예. 전주환이 뭐 이제 뒤늦게 죄송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쪽 측에서는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 그렇게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변호사 측이 밝혔습니다. 좀 내용을 들어보시죠. 제가 느끼기로는 피고인은 합의 시도에 있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척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합의 시도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 합의 시도라는 것은 사과 편지를 전달하겠다라는 것이었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합의 시도를 하였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선고 기일 전 마지막 공판 기일을 마치고 퇴정하는 저에게
사과 편지를 전달하고 싶다고만 이야기했을 뿐 그때부터 판결 선고까지 저에게 온 연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반성의 기미가 없다. 유족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재판에서 다투게 될 문제인데 어떤 부분이 최대 쟁점입니까? 계획적 범죄인지 여부와 심신미약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선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 등으로 재판 선고가 먼저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그 사건과 연계해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행의 동기가 매우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될 우려가 높아서 자신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이유, 자신 나름대로의 항변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합의 시도 과정에서 통상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합의 시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합의 시도를 하여야 하는데 전주환은 이미 자포자기 상태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합의 시도를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는 해보았지만 반응이 없자 더 이상의 합의 시도는 무의미하다는 평가, 즉 자포자기 상태에서 이와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정황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재판 단계에서는 상당히 높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검찰의 수사 그리고 앞으로의 재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